서울은 여기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슈퍼 사이클 진입한 것 같아요. 집값이 한번 붙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은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어줘야 돼요. 서울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김경민의 도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서울대 김경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교수님은 매년 그래도 부동산 시장의 주요 트렌드들 아니면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부동산 트렌드라는 책을 매년 내시잖아요. 예. 저도 매년 사서 보는데 특히 이번 2024년도에 부제가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뭐라고 그때 써주셨나 봤더니 서울 아파트 상승의 전조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게 들썩들썩 하려나 하는 저도 걱정을 가지면서 읽어봤는데 그야말로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 상승폭이 통계봤더니 6년 만에 또 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고개를 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하고 서울은 달라요. 지방은 이제 수요도 없는 데다가 공급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 소화하기 힘들어서 네. 가격을 하방으로 정체 또는 하방으로 계속 누를 거고요. 서울은 여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트렌드 2024 작년에 쓴 건데 근데 약간 물론 미래 시나리오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만 아마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상승의 전조라고 썼고 근데 지금 제가 염려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빠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인간이니까 주택 가격을 주 단위로 계산을 했어요. 주 단위로. 네. 그럼 주 단위로 하면 우리가 그 주식 시장에서 단기 이동 평선하고 장기 이동 평선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예. 단기가 장기 이동 평선을 뚫었을 때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서울은 나타나요. 사실 그게 서울이 2013년 초에도 그게 한번 나타나고 그다음부터 쭉 가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나타나요. 그게 강남하고 서울이 올해 1분기에 나타났고 노원구도 6월 달에 뚫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슈퍼 사이클 진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단한 대폭등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장은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진입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걸 좀 더 지역적으로 나눠볼게요. 서울의 노원도 슬쩍 언급해 주셨는데 서울의 흔히 말해서 상급지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흐름이 모든 지역에서 다 확인되나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인이 돼요. 지금 그래서 강남, 서초를 비롯한 그 가격 상승을 초기에 선도했던 지역들은 올 초에 한 3, 4월부터 이제 단기가 장기를 뚫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강남에서 멀어질수록 그 상황이 늦게 나타나는데 네. 예, 노원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지난 2분기죠. 그때 거의 다 뚫은 것 같아요. 네. 예, 구별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공간 균형을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그 가격이 갑자기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분의 레이더에는 잠실도 들어가고요. 왕십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포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도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그 전에 다른 분인데 약간 좀 중산층이라고 치자고요. 예. 그분에는 이제 왕십리를 살고 싶었는데 네. 봤더니 왕십리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성북구라든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차를 두고 이게 가격이 조금씩 전파가 돼요. 다만 이 흐름이라는 게 그 서울이 올랐다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신도시가 같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제가 2010년대를 분석해 보면은 가격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서울 안에서도 수도권이. 원래는 수도권이 인천, 경기, 서울이 같이 움직였어요. 2015년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패턴이. 네. 앞서서 또 2013년에도 이런 통계적인 흐름이 확인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 2013년대는 그렇게 좀 상승 기저가 통계적으로 확인됐었을 때 그때 그 흐름이 몇 년 이어졌나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2020년 이후에 0.5%대 기준금리 2020, 21, 22는 사실은 다 버블로 봐요. 예. 네, 그래서 2010년대만 보면은 2010년에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빨리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떨어져요. 한 3년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부동산 가격이 정체를 한 2, 3년 하다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안에 하락과 정체와 상승이 있었어요. 다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한 3년 정도의 하락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락 사이클은 15개월밖에 안 돼요. 예. 정체도 굉장히 짧았고 예. 그러면 상승도 짧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상승이 과거에 뭐 1대2 비중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최소한 이거나 2, 3년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상승이.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도 사실 그동안 올라왔던 잔흔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 앞으로 뭐 15개월 가까이 1년 이상의 또 상승 흐름이 또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내 집 장만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 정말 매번 이제 뭐 버블이다 이제 고점이다 이 얘기 나왔는데 또 오른다고 하면서 참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 장관인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그분의 위치 때문에 그렇겠죠. 국토부 장관이 추세 상승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 다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큰일 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부 당국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2022년에 폭락을 했을 때 부동산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를 갖고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거나 아니면은 올리거나 낮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서울 근교의 땅 토지 작업이라도 했냐고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신도시 주택 공급 충분하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거는 서울 집값에 못 미친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럼 서울 근교에 또는 서울 안에 지금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돼 있냐, 아니면 최소한 토지라도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냐,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들어갈 만 하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서운 게 지금 국토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이거 사실 분기별로 봐야 됩니다. 월별로 하면 안 되고 분기별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풀 데이터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이틀 전까지 조사했던 게 15,500건이에요. 이거 분명히 16,000건 넘겨요. 16,000건이랑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2020년 4분기 이후 최대 많은 수치예요. 절대 16,000건이라는 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 다음부터 매매를 돌았어요. 이건 명확하게 나타나는 지표예요. 그러면 정책 당국자들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특히 서울시 국토부는 그렇다고 쳐요. 서울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 양쪽 다. 올 초부터 작년 연말까지 많은 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휴면장일 거다 아니면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또 예측하신 분들 뭐라고 했냐면 강남 지역을 비롯해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 완공돼서 이제 풀릴 물량들이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오릅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작년에 이제 개포동에 뭐 DH 어쩌고저쩌고 아파트 긴거 있잖아요. 그거 나왔어요. 그게 7,000세대인데 저도 7,000세대가 나오면 한 1년 정도 정세값 누를 줄 알았어요. 그거 3개월에서 6개월 끝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서울시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한 10,000채 부족해요. 이게 재작년,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1년, 4, 5년 동안 그 이후는 더 할 거고요. 사실은 지금 PF 사태 터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강남에서 뭐 7,000채 나왔다고 한들 그게 서울 전반에 대한 영향을 못 준 거예요. 둔촌 주공 아파트 올해 아마 나올 텐데 그 영향도 아마 그 주변만 일으킬 거지 한 6개월 정도 아마 영향 못 줄 것 같아요. 서울 전반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적인 뭔가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 이거를 1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리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뭐 발표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도움 안 될까요? 우선 LH에서 사는 매입 임대가 대부분이 제가 알기엔 빌라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파트 시장에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LH가 국가에서 사실은 펀드를 만들어서 약간 제가 2021년부터 계속 리츠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2022년에 가격 폭락했을 때 그걸 담았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가격도 방어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근데 LH라는 공기업에 자꾸 뭔가를 사라고 요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LH는 그거를 내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매입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달성을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따라서 이거 다른 부분인데
이 LH가 사는 부분들이 사실 빌라 포비아 때문에 빌라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빌라 포비아의 원인이라는 게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세 사기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도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다른 뭐 전세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주민센터 가서 보면 알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 하나도 아직도 못 풀었죠. 정치권에서 그렇네. 리더십이 없어서. 두 번째는 맨날 얘기는 나오는데 전입 신고를 하면은 그 효력이 그냥 그 다음날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 하루 차이 갖고도 그 나쁜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데 이것도 아직도 해결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게 때문에 이 빌라 포비아를 매입으로 푼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정부가 아마 그 교수님 진단에 100% 공감은 속으로 하는 것 같은 눈치인 게 부랴부랴 공급 대책 나온 게 있었거든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 6천 가구를 저렴하게 공급할 거를 뭐 시기도 좀 앞당길 거고 뭐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들은 뭐 2029년이니까 지금 단기간에 효과 없는 거죠. 효과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선 첫 번째는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 트렌드는 못 잡아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서울 같은 경우에 한 1년 평균 2010년대를 봤을 때 우리가 경제학에서 균형 공급 수준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 3만 5천 채인데 네. 다 지금 2만 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전세하고 월세를 상승 잡는다는 거 아마 힘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매매 가격이라도 기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 가격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글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분양 시장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제 예. 말씀은. 그걸 우리가 MB 때 했어요. 보금자리 주택 명목으로. 예. 2010년대 2010년이죠. 그때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굉장히 빨리 잘 극복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모멘텀이 있었어요. 네. 아까 오른 그 뉴스 보시면은 2010년 중 여름 가을에 오를 것 같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2010년 후반에 이명박 정권에서 보금자리 주택 시행해요. 그 다음부터 가격이 떨어져요. 예. 따라서 이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토지 작업을 하고 예. 제 말씀은 SH, LH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그 국공유지에 대해서 토지 작업하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만 이거 정부가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LH나 SH가 일부 물량 가져가고 이미 토지 가격이 주변에 비해서 70%단위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싸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기축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분양 시장으로 올 거라고요. 그럼 줄을 쫙 설 거기 때문에 이쪽에 거래가 좀 안 될 거여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빨리 분양 시장을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빨리 서울시 지역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땅들 토지 작업을 해야 돼요. 제3기 신도시 일부 지역만 서울에 가깝지 나머지 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자가 썼던 논문이 뭐냐면은 2기 신도시가 과연 서울 집값 잡았냐? 아니에요. 2기 신도시들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그 자기가 2기 신도시 주변 지역에 있는 구도심 집값을 잡아버렸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예. 3기 신도시도 그나마 2기에 비해서 가까이 있긴 하나 이게 서울 집값을 잡는데 제한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 집 사겠다는 분들 대부분은 2기, 3기, 1기 신도시는 차선책으로 논의하는 거고 본인들이 원하는 건 자금 여력이 있었을 때 당연히 서울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이 서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 매물도 나왔다가 뭐 산다고 하면 오히려 갑자기 저 그냥 안 팔래요 이렇게 걷어들이는 매물도 많고 사람들이 적응적 기대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안 내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약간 좀 별개의 논의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다 또는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는 시장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이 이게 뭐 현실적인 한계이나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극 도시잖아요. 사실은 그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장기 우상향 트렌드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격을 우리가 시장 조정에 맡긴다고 하면은 결국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이게 그리고 이제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미국식으로 임대 바우처를 그러니까 주거 지원비죠. 임대 바우처라는 네. 게 그걸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고 현실화시킬 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가격으로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가격 잡는다고 해서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굉장히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국가 전체가 지금 1극 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사실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가지고 자꾸 가격 잡아라라고 하면 정부도 솔직히 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효과 없는 걸 대책이라고 자꾸 내놓는 이런 일들만 자꾸 하게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서민과 일반인들이 서울에 살 수 있는 대안을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또 화두일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집값 잡기가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으로 되는 한 모든 부작용이 생겨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집값 잡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럼 강남 집값 잡으면 되는 거지라고 가요. 그죠? 그럼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럼 강남 수준의 럭셔리 아파트를 서울 요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로 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잠실 같은 경우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잠실 대부분이 주공 아파트 5층짜리였어요. 예. 거기 서민들 아파트였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엘리트 같은 경우, 엘스 리센츠 트리즘 같은 경우에 서민들 아파트 지역이었는데 그거 지금 15,000세대 중산층 타운이 됐어요. 예. 그거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 서울 집값 잡혔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순간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을 위한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권 때 1970년대 강남 개발할 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소셜 믹스를 통한 사회적 성능 노력을 했어요. 그럼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그럼 이 논리가 계속되면 뭐 용산 국제음지구 개발할 때 다 럭셔리 아파트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럼 그거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정부가 이제 임대차 2법이 전세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물론이고 최근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마저도 당장 폐기해야 된다, 폐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신 나갔다고 봐요. 예. 우선 굉장히 나쁜 시도이고 네. 우선 제가 하나 고백할 거는 제가 2020년에 임대차 입법 제정할 때 저는 그때 반대했어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전세 가격하고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임대차 입법처럼 그 전세 가격의 기간을 정하고 상승률의 어떤 캡을 정하는 건 당연히 전세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전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오르는 시기에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똑같은 이유로 지금 임대차 입법 폐지 절대 반대예요. 지금도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같이 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입법을 폐지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집주인은 그냥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2년 있다가 5%만 올리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입주 물량 없거든요, 서울에. 네네. 그럼 10% 20%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걸 없앤다고 했을 때 부작용을 지금 아무도 생각도 안 하는 거고 그럼 제가 약간 좀 더 화나는 건 뭐냐면은 임대차 입법으로 이제 두 가지 그 정책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전세 가격이 한 단계 올라갔고 예. 이중 가격이 생겼어요. 근데 그 효과는 2022년을 기점으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2022년에 그러니까 제가 전세 가격 트렌드를 봤을 때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6%씩 올라요. 예. 2022년이 유일하게 한 11% 폭락해요. 2022년이라는 해는 사실은 매매 가격도 폭락하고 전세 가격도 폭락한 해예요. 네. 지금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른 건 2023년 1월부터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임대차 입법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전세 가격이 올랐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2022년에 임대차 입법에는 효과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네. 따라서 지금 지금의 전세 가격 상승은 사실은 빌라포비아 하고요, 입주 물량,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못 잡은 이 세 가지가 커요. 그렇군요. 예. 교수님 이번에는 종부세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종부세 도입하고 나서 집값이 상승하는 걸 뭐 우리 이제 아니까요, 잡았다 이런 표현은 안 하고 상승이 더 될 거를 조금 누르는 효과는 있었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조절한다는 게 집값이 한번 붙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누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마다 이 재산세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도 재산세의 일종이죠. 네. 뉴저지 같은 데 한국 분들 많이 살잖아요. 엄청 살죠. 뉴저지가 재산세가 2.2%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100만 불짜리 집 갖고 있으면은 22,000불이죠. 예. 그죠? 한 3천만 원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저지 집값 오르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세금으로 뭘 한다는 거는 어느 일정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즘 최근에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의 대표인 분도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하고 계신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되기 쉬워 보이거나 아니면 숫자 조정되기 쉬워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나치게 좀 포퓰리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종부세가 재산세의 일종인 거잖아요. 네. 그럼 종부세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재산세가 과연 실효적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재산세가 과연 예. OECD 기준에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어저께 몇 개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역삼동 25평 아파트가 지금 한 실거래가가 한 20억 하더라고요. 시세가. 예. 그 아파트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보니까 11억이 안 돼요. 예. 종부세 안 내요. 종부세 지금 12억 이상만 내는 거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거 재산세 계산해 보면 225만 원 나와요. 마레프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한 25평에 15억 해요. 네. 당연히 공시지가가 8억이기 때문에 안 내네요. 안 내요. 예. 이 아파트 보니까 134만 원 내요. 예. 그러니까 실효세가 0.01%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자동차세하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그랜저 3,500cc 있더라고요. 그거 한 4,8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82만 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보다 그랜저 3,500cc를 하나 샀을 때 자동차세가 높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효세가 지금 너무 낮아요. 0.1%라는 게. 그러니까 네. 럼썸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억이라고 하면은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공시지가를 하잖아요. 네. 공시지가가 한 50%, 60%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율이라는 걸 해요. 그게 한 45%예요. 네. 그러면은 대략 본인 시세에서 25%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억짜리면은 2억 5천에다가 0.4% 과세해요. 예. 그럼 20억 집이라고 하면은 5억에 대해서 0.4%예요. 예. 5억에 대해서 0.4%니까 대략 2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낮아요. 저산세율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알라스카가 1.04%예요. 네. 미국에서 제일 낮은 주가 0.3%예요. 하와이가. 예. 그럼 우리가 0.3%까지 올리던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종부세는 저도 사실은 너무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폐지가 맞을 것 같아요. 혁신의 대상은 맞는데 예. 이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재산세를 효율화시킬 것인가 예. 그 논의가 없잖아요. 그거 해야 될 시점이에요. 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재산세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될 것은 세제에 대한 단순화라든가 세제에 대한 합리화 관점인 것이지 재산세를 조정해서 그러니까 올리는 추세로 한다고 해서 집값 잡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부는 있는데 예. 그게 얼만큼 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한번 올라갈 때는 그거는 무시하고 올라가요. 예. 근데 다만 우리가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봤을 때 저는 이게 부동산은 거래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럼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좀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대신에 부동산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어느 정도 높여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양도세도 한 1가구 1주택 장기 하면은 좀 굉장히 낮아지고 네. 취득세도 그러니까 재산세도 실질적으로 0.01%라고 하면은 예. 그냥 사는 거죠.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 20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1년에 225만 원 낸다? 예. 그것도 안 내요? 예. 웃긴 거라고요, 사실은. 예. 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제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살 때 내는 세금,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리고 팔 때 내는 세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팔 때는 당연히 상속증에 포함해서요. 이 세제 중에서 어디가 비율이 제일 높아요? 세율이? 그러니까 이게 좀 주마다 좀 다른데요. 예. 미국은 사실 취득할 때 취득세하고 예.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굉장히 세요. 오. 예.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 뉴저지가 2.2%고요. 그 뉴저지 주. 예. 그리고 알라스카가 서울보다도 경제력이 후진돼도 1.04%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위 수준을 했을 때 제가 맞으면 오클라호마가 0.8인가 그래요. 미국의 예. 전반적으로 한 0.8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캘리포니아가 0.74 정도 되니까. 네. 그리고 상속 양도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페이버가 많아요. 예, 미국도 오히려요. 여기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거게 할 거면은 재산세 어떻게 늘릴 것인지 양도를 어느 정도
합당하게 줄일 것인지 해야 돼요. 지금 그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지. 예. 갑자기 종부세 포퓰리스트식으로 아무것도 왜 이게 갑자기 없어져야 되는지 얘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종부세 없어진다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종부세가 국세잖아요. 예. 국가에서 걷어놓은 다음에 이걸 뿌려줘요. 예.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지역이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니까 전체 종부세 한 77%를 차지해요. 예. 국가에서 그걸 거둔 다음에 수도권에 77%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예. 지방에 75%를 줘요. 예. 지방에 있는 군, 예. 못 사는 지역에 재정자리 낮은 데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부세를 통한 교부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쪽에서. 예. 그래서 일부 군에서는 재정자립 7, 8%인 데는 지금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앤다고 했을 때 지금 논의할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는 양도할 때는 오히려 페이버를 많이 준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도할 때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둘 경우는 이거 불로소득이다 해서 중과세까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더 많은 게 사실일 텐데 미국은 왜 이렇게 페이버를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 있다가 예. 그 지역에서 가격을 좀 더 높은 걸로 가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거의 그 양도세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예. 다만,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그 철학의 기존은 그거예요. 자산을 축적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그죠? 저도 자산을 열심히 노력해서 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양도세를 내니까 가격이 줄어드는 거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그렇겠죠. 그건 되게 웃긴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지역에서 있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경우에는 그 양도세 같은 것들을 유예해 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상급지라고 불리우는 좋은 동네 아파트로 이사 갈 때는 양도세를 유예해 주는 네. 그런 거군요. 네. 실제 세금 때문에 집 사고 바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미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독려하는 거군요. 좋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축적의 기회가 주어지거든. 우리가 그거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잡기 힘든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예. 그럼 정부에서 중산층 서민에 대한 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걸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게 자본 축적의 기회가 있으니까 좀 더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3.5%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앞으로 뭐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젠가는 이제 도래하겠죠. 곧 다가올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부동산의 흐름은 어떤 분은 금리 인하될 것이 선반영되면서 오르기 시작한 거다. 이런 주장이 있는 분이 계시고 아니다. 금리 인하 시작되면 더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둘 다 맞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가 금리 상승을 하면은 0.5%에서 3.5까지 갔잖아요. 예. 미국도 0.25에서 5.5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한 번 올릴 땐 쭉 올리고요. 예. 낮추는 기조로 갔을 때는 장기간에 걸어서 서서히 낮추는 거죠. 예. 이 금리 인하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3.5에서 스탑한 게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탑했거든요. 더 올렸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그건 뭐 한국은행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까지 계속 유지했다는 거는 낮추시기만 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0.2 한 번 낮추고 끝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기에 걸쳐서 한 100bps 낮추겠죠. 2.5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100bps 낮춘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에 좋은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정도 낮춰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20-30%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20-30%. 예, 그러니까 그 계산을 좀 요드리게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거는 부동산에 굉장히 좋은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의 뭐 상승세에 좀 뭔가 큰 다른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대폭적인 서울의 공급. 이 공급도 지금 현재로선 굉장히 제한돼 보이고 빌라 포비아로 인해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 그것으로 인한 소형 아파트 뭐 전세가 인상 이런 것으로 인한 또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근본적인 대안도 없다. 그리고 종부세라는 뭐 세금이 완화되면 또 다시 한번 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니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강남 마용성에 대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은 초양극화로 지방이나 수도권 어떤 지역은 반응이 전혀 없는데 그 부동산이라는 건 조금씩 적응적 기대로 연쇄 작용이 일어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올라갔으니 또 수도권에 선망하는 지역이 올라갔으니 아 저기 못 들어가겠다 해서 지방이나 수도권의 좀 비선망 지역에 대해서 다시 매물을 만지작하는 흐름 이거는 기대하면 안 될까요?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요. 네. 근데 또 서울에서도 비선호하는 지역도.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어느 지역이 늦게 상승하는 건 나타나요. 예. 근데 한 4년이나 5년의 텀을 두고 보면은 누적 상승률은 되게 비슷해요. 다만 이건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어느 지역은 10억에서 출발해서 50%가 올라가면 15억이 되는 거잖아요. 예. 어느 지역이 5억에서 출발해서 50%가 오르면은 7억 5천이 돼서 네. 그러면 5억의 차이가 7억 5천의 차이로 그 레벨의 차이는 혁격히 느는 건 맞으나 네. 누적 상승률 관점에서는 비슷해져요. 서울은. 네. 근데 지방은 이게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저희 연구실 인덱스를 보면은 부울경 같은 거에 특히 경남이요. 예. 부산, 울산, 경남. 울산 경기가 2010년대 중후반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조선업이 황폐해지면서. 그러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가격이 빠져요. 예. 서울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 경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지는 게 2010년대 초반 가격으로 빠져버렸어요. 따라서 이게 지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네. 서울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방도 오를 거다. 그 관점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1, 2년 이 추세가 계속될 것 같아 보이면 이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지방에서 대출 끼고 집 사신 분들 또 지방에 많은 유지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또 건설 토목 부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1년 반 길게 잡으면 2년 뒤부터 흐름이 다음 대선으로 싹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 후보자들 우리 동네 돌아다닐 때 이 집값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동네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곡소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 원리로 따졌을 땐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무리한 뭐 부동산 계획들이 많이 창궐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전망하세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지방 돌면서 뭐 그린벨트 풀어준다, 어떤 개발한다고 했는데 다만 이제 보면은 소비자들이 똑똑하니까 저 플랜이 이제 더 이상 현실화될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이고 예. 표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구 쇠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인구 감소 이건 팩트고 지방은 특히 그럴 건데. 네. 근데 항상 보면은 지방은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박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개발 얘기만 해요. 예. 그죠?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두 가지인데 용도를 변경시켜 주거나 뭐 대지를 상업지로 하든지 아니면은 산을 그 대지화 시키든지 또는 다른 거는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 갑자기 상업용지 만들어져서 1000% 아파트 나오게 만들고 그거를 막아버려야 돼요. 더 이상 용도 그러니까 조닝 체계를 바꾸지 않게 해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런 소리를 못 할 겁니다. 예. 우리가 맨날 인구 감소 얘기하는데 뭘 줘요 지방에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못 사는 지방은 정부가 재정 투하해야 돼요. 재정을 투하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좋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부동산 개발로 해서 땅값을 움직이는 걸로 가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지방의 미분양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느 지역은 꽤 갈 거예요. 예. 서울과 전혀 다르게. 예. 그건 그 지방에서의 시정책 당국들이 실수한 거예요. 수요도 없는데 인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예. 그럼 그렇게 했던 과거의 지자체 장들은 더 이상 그 지역 주민들 뽑아서는 안 돼요. 예. 예. 지역에 계신 분들의 주장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면요. 어차피 지방 소멸, 인구 감소라는 흐름은 우리도 다 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진짜 정부에서나 많은 식자층들에서도 지방에 저렇게 미분양 계속 나는 것도 막고 국세가 함부로 쓰이는 것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뭔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전폭적으로 까다롭게 구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지방에 새로 살 만한 좋은 아파트들 마지막에 지어진 게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때 본인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과잉이라도 집을 지어놔야 옆에 인근 군 단위, 시 단위에 그런 집들 없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새 아파트 살고 싶고 소득 올라가면 또 뭐 이동하고 싶은데 거긴 없으니 다 일로 넘어오게 될 것까지 우리는 그 전략 전술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분들한테 제가 죄송한데 네. 저는 이거 약간 코미디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지방에서 구도심이 잘 됐었어요. 네. 시장도 잘 되고 맞아요. 거기 근데 지방에 있는 도시라는 게 그러니까 21세기의 산업 패러다임 맞지가 않아요. 지금 거기 제조업할 수도 없어요, 지금. 예. 그죠? 그럼 결국은 지방 도시에서의 어떤 그 앵커는 뭐냐면은 그 시정부예요. 예. 근데 시정부라는 데가 보면은 구도심에서 자기들 좋은 건물 짓는다고 그 주변 지역에다가 시청 새로 만들어 놔요. 예. 그러면 관련된 서비스가 다 글로 가버려요. 그래서 구도심이 공동화되죠. 구도심 완전 공동화돼요. 전국에 걸쳐서 이거 다 일어나는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도시재생이라는 걸 해요. 구도심 살린다고. 예. 몇백억이 몇천억이 들어갔어요. 예. 그럼 도시재생 제대로 됐냐? 안 됐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자는 네.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결국 시장에 자기조정 기준에 맡겨야 돼요. 지금 네. 단계에서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지역의 불만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자는 거냐. 이 상태로 조금씩 뭐 냄비 속에 개구리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이제 우리 자산도 지방도 똑같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들고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탄광 지역이었다가 소멸되기 시작한 빌바오가 엄청난 투자로 뭐 구겐하임이라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짓다 보니까 그 근처가 문화예술의 새로운 메카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남동부에 있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지역이 그냥 그 시골의 전원주택 같은 곳이었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기 R&D 연구센터 지어서 또 사실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사실 어느 수준 이상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바뀐 것인데 그런 걸 해주면 우리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 왜 자꾸 서울의 일극에만 자꾸 힘을 쏟아붓느냐. 이런 애로사항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우리가 했죠. 혁신도시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가서 네. 한국전력과 관련된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성장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빌바오도 마찬가지고 예. 빌바오 문화 클러스터잖아요. 예. 그죠? 그 지역의 어떤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도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서비스업을 좀 더 차별화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저는 이제 큰 스케일이 아니고 예. 작은 스케일인데 이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지방의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은 경로당에서 합숙했어요. 경로당에서 주무세요. 예, 예. 자기 본인 자택에서 안 주무시고. 예, 예.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경로당이라도 노인들을 위한 메디컬 기능 넣고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해야죠. 지금 네네. 지금 큰 스케일에서 우리가 뭘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네. 작은 단위에서도 뭔가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렇게 지방에서는 지방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분명 지금 또 불붙고 있는 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가격 상승인데요. 만약에요. 수도권과 서울에 뭔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어디 빈 땅 어디가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이 좀 힘들잖아요. 네. 시공비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네. 결국은 국공유지 토지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상암동이니까 예. 상암동에 맨날 100층짜리 오피스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 계속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위치가 있죠. 안서 예. 그럼 거기 땅 커요. 거기 용적률 1000%예요. 그거 임대 아파트 또는 분양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우리나라 오피스 섹터가 이미 성숙돼 있고 글로벌에서 봤을 때 오피스 쪽은 사실은 수요에 대해서 반신반의해요. 한국하고 동경 정도만 오피스가 공실률 4%지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에서 20%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도 주거 단지로 한 50에서 60은 써야 돼요. 네. 거기도 충분히 그 땅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강남 근교에 있는 뭐 그린의 기능을 상실한 땅들이 꽤 있어요. 네. 예, 거기 빨리 토지 작업을 해서 분양 시장을 열어놓는다고 하면은 못할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암동 부지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가 거예요. 네, 정부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우리가 오늘 논의한 세제, 금리, 공급, 그다음에 양극화 이런 여러 가지 추세들 그리고 국가의 산업 생태계와도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김경민 교수님을 놓지 않고 또 한 달 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